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 시대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JTBC 뉴스 보다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노상원 이게 점집.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권에는 정말 무속이 빠지면 얘기가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 같아요. 무속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무속이야. 근데 아니 그래도 정보사령관이면 투스타로 전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전역을 했지만 퇴역 장성이 점집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역시 유유상종이라고 이게 무속이 빠지면 윤석열 김건희와는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상원이라는 분을 의원님도 좀 아세요? 아니 그 인물은 자체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당히 그 독특한 캐릭터구나. 주변에 평판은 많이 들었거든. 노상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좀 입에 담기가 그래. 그 정도예요. 의대 쌍욕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 방송에서 그랬나 몇 군데서. 이번에 그 계엄 사태를 보면 비밀 지휘소가 있을 거다.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비밀 지휘소. 그런데 하나는 방첩사다. 그건 기획그룹이다. 그리고 용산에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다. 근데 나머지 하나를 모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게 노상원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점집이 비밀 지휘소였더라고. 알고 보니 점집이 비밀 지휘소. 여기더라고 여기. 아니 근데 그날 계엄 날 점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노상원 씨가. 그래서 이제 정보사도 가고 그날 새벽에 김용현도 만나러 가고 또 계엄 그 해제될 무렵에도 통화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통화를 했다는 건 이쪽 보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비밀 지휘소라고. 점집이. 네, 떡 맞추러 그렇게 자주 법산집인데 이렇게 편의점 사람이 얘기도 하고 취재를 꼼꼼히 했더라고요. JTBC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현역이 할 수 없는 임무.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건 뭐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에 미국의 윌리엄 린드라는 전쟁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론이 국내에 엄청나게 풍미해 가지고 모든 장군들이 다 학습한 게 제4의 전쟁론이에요. 이제 전쟁 양상은 현대전이고 제4의 전쟁론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게 제3세대 전쟁하고 분명히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냥 전쟁이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 이념전, 또 문화전쟁하고 결합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제4의 전쟁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 개념이 분란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사보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부대가 민간인 목장으로 적지에 들어가서 유격전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암살, 테러 등 사보타지를 함으로써 그 사회의 인프라, 망을 완전히 깨버리는 개념을 분란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장군들 사이에서 풍미했냐면 북한이 그런 걸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 종북 프레임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에 댓글 공작을 한다. 뭐 또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선동을 한다. 그래서 통진당의 아로 사건이 터진 거라고. 이게 다 그러면서 이게 구체화됐는데 그때 한 걸음 더 나가서 박근혜 정부 때 얘기한 건 우리도 분란전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규군이 하는 임무로서는 좀 부적합해요. 아니 좀 부적합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부적합한 거죠. 정규군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민간인인 노상원 씨 그리고 이분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JTBC 보도를 보면 신기 있는 보살님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동업한 역술인들이 우리 서로 그 절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사이고 그 시점은 2019년이고 명리학을 공부한 노전 사령관이 영적인 끼도 있다. 근데 이 영적인 끼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네. 또 통용되는 얘기였어요. 이게 일종의 공통점이에요. 아니 그리고 뭐 천공, 건진법사 법사, 다 그거를 뭉친 거죠. 백재권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백재권.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또라이들이 더 이런 분란전에는 좋아.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이거는 4세대 전쟁론이 아니고 5세대 전쟁론이네. 분란전과 심리전을 활용하는 게 4세대잖아요. 네. 거기에 무속이 첨가가 되면서 이거는 5세대 전쟁론으로 이제 이번 계엄을 한 거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롯데리아가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네. 정규군이 할 수 없는 거. 일단 성관이 뭐 거기서 네. 연행했다는 거를 정규군이 아니라 네. 이런 어떤 특수한 요원들 오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흔적을 안 남기기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분란전에 요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 계엄 이후 사태를 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시위 때가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네. 또 어떤 그 직결 지점이 있거든요. 예. 뭐 시청역 앞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네. 또는 용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의도도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럴 때 하나의 어떤 그 불의의 소규모 테러라든가 내지는 그 저기 뭐냐 시민들 간의 충돌 조장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특수한 공작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현역을 시키기가 난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바깥에서 분란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정도 이론을 김용현이나 여인영은 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내 기억으로는 합참에서 집중 교육을 시켰다고. 네. 그러면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해력이 빠르다고. 네. 그러면은 어떤 분란을 조성해 봐.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 장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네. 현역들을 꼬셔서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역들을 통해 가지고 특수 임무를 하다라는 이런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거창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뭐가 거창해? 거창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그 체포자 명단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사사로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보기에 불쾌하거나 네. 기분 나쁜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그 신기 있는 보살님을 포함해서 이런 그 그러니까 좀 그 성범죄자들은 진짜 햇볕 보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 변란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류가 되려고 했던 이걸 모의했던 끔찍한 상황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이게 지금 성관이 직원들을 사실상 납치죠. 납치하려고 무슨, 했었던 거 아닙니까? 케이블 타이로 네, 묶고 법적 근거를 갖고 체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금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무력으로 제압해서 납치해서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B1 벙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는 그건 진짜 듣기만 해도 황당한 거예요. B1 벙커가 왜 그 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두께나 이거 왜냐면 핵폭탄에도 견뎌야 되니까 거기 넣어놓으면 세상 뭐 못 찾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날로 미싱이야 미싱.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비완 벙커에다가 딱 쳐넣으면 어디 가서 찾아요 그 사람을. 그냥 실종자가 되는 거죠. 실종자.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점점 하고 무서워. 그냥 끝나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실무자급이잖아요. 과장급을 포함한 그러니까요. 실무자급 30명이고 그 명단도 실제로 주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 소각 찢어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지 누구를 잡아오라는 건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 그 체포해 오라고 동원됐던 그 관계자 뭐 중령인지 소령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럼요. 이라크 전쟁 이후에 못 봤어요. 두건 씌워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진 곳에다가 무슨 땅을 이렇게 깊숙이 파고 거기다 한 10만 명씩 묻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리아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 B1 벙커가 뭐가 달라? 거기는 더 못 찾아. 거기다가 잡아놓으면 세상 어떻게 찾아요? 거기 뭐 접근이 가능하기래. 뭐 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뭔지.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봉지욱 기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노상원이라는 이 신기 있는 보살님이 네?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 그 퇴역한 장성이 현역을 상대로 문상호 사령관이죠. 이제 문상호 사령관도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번에 경질될 뻔했는데 살려준 게 노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령들한테는 너 저녁 얼마 남았어? 뭐 네가 먼저 하고 다음에는 여단장 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사 이것은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호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돼서도. 네. 근데 일단은 주로 그 진급이 좀 어려운 장군 진급 대상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엄에 동원됐던 정보사. 그 두 대령이. 예. 그런 경우는 일단은 유력자하고 친분 관계도 없고 또 정보가 진급이 잘 안 돼. 이게 주로 작전판이라고 우리나라. 네. 미군은 정보가 진급이 잘 되거든. 그래서 인사가 제1이고 제2가 정보예요. 네. 그 다음에 작전이 일해 나간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저 핫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장교가 장군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자리가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주로 작전이 치고 들어와요. 지금 문상호가 정보가 아닙니다. 네. 거기가 정보의 문외한이에요. 정보사령관인데. 네. 정보사령관인데 정보의 문외한이에요? 외인 부대라고. 그러니까 잘 몰라. 예. 그래가지고 휴대폰은 꺼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노상원이의 그 입김이 강해지는 이유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블랙요원 그 중국 그 명단 유출도 그 밑에 여단장하고 또 하극상 불화하고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여단장이 진짜 정보라고. 그런데 또 육사 3년 선배가 밑에 부하야. 이러니까 불화가 되고 사령관을 개무시한 이유가 네가 정보에 대해 뭘 알아? 이거거든. 그래서 계급만 높지. 서로 맞고서 하고 그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문상호. 그렇죠. 그때 잘렸어야죠. 그때 그건 잘렸어요. 아마 한국군에 이런 큰 참사는 없었거든. 명단이 유출되고 하극상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랬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상호는 조금 일종의 어떤 뭐 약간의 그런 자리에 그냥 계급이 있어서 간 거지. 사실상 실질적인 장악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상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권을 쥐고 좀 휘어잡기에 아주 용이한 구조입니다. 거기에다 진급은 김용현 장관을 등에업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정보 장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또 관심을 가졌고 심부름도 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게 노상호가 대령들한테 하는 말이 곧 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거라. 이런 말들까지 했던 것은 사령관보다 이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문상호보다는 노상원을 훨씬 더 신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군기가 무너진 군대죠. 이런 식의 사적인 지위가 있다 그러면 그 군대는 망한 군대거든. 그러니까 군인을 포함해서 공직자에게는 제일 무서운 게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얘기에 가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노상원이 비록 불명예 전역한 장성 출신이지만 이게 김용현을 통해서 내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를 별을 달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닌 거고 정치인은 제일 무서운 게 공천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조가 똑같아요.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이야. 명색이 5선이면 국회의원만 20년 한 건데 근데 명태균 씨한테 거의 쌍욕 들어가면서 거기서
갑을 관계가 그냥 형성된 게 왜냐면 공천권을 사실은 공천을 받아준 게 명태균이다. 그렇죠. 그러면 5선 의원 아니라 6선, 7선도 꼼짝 못하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목줄 딱 잡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별 못 따라보고 퇴역해야 되는 대령들한테 너 내 말 잘 들으면 별 다 달아줄게. 내가 김용현하고 친하잖아. 그리고 뭐 몇몇 사례가 있겠죠. 이미 사실은 노상원 덕분에 목숨을 구제해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라 그러면 오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경찰 공조본에서 계엄 사전문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빠르면 결론이 나겠죠.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몇 번을 그거 왜 그렇게 그 헤매더니만 결국 되나 보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정상적인 라인은 다 합참 라인은 다 무시해 버리고 김용현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과연 오비가 노상원 하나였겠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여러 오비들에게 연락을 한다더라라는 제보는 민주당에 많은데 그 노상원 이외에 다른 오비가 누군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의원님 취재하고 계시죠? 아니 그게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의심받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는 게 이 대목이 김건희 연결 과정이다. 과정. 이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의심은 가장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벌써 몇 개 나올 법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누구도 근거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동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김건희의 실력은 우리가 법적 카르텔을 움직이는 데서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생소하거든 사실은. 이 국내 무력 정보기관 이걸 어찌 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는데 이번에 오비 발언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건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 노상원 문제는 이거는 박흥렬이란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이었죠. 그때 그 사람이 2006년인가? 육군 참모총장 하다가 옷을 벗고 이제 그때 새누리당 통해 가지고 입당을 해서 경호처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때 비서실장이 김용현이에요. 맞아요. 그 밑에 비서실의 과장이 노상원이에요. 이게 원팀이라고. 그 다음에 그 박흥렬이 경호처장 할 때 그 밑에 원스타 경호처에 원스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군사관리관이에요. 그게 노상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제일 센 자리예요. 경호처에는 장군이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군사 상황을 또 다 본다고. 그때 수방사령관이 김용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근무 2년이려니 하는데 그 박흥렬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가 그때 관심사였다고. 그래서 실제 검찰 수사를 받죠. 근데 불기소가 됐는데 그때 조현천이 경호처에 여러 번 출입한 거는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기무사령관이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가 있는 거야 주로. 그런데 그러면 이 계엄 문건을 청와대만 갔다 오면 계엄 문건이 작성되거든. 16번 수정됐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선행 연구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12.12부터. 그러니까 그때 거 조금 그리고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12.12 때 거를 많이 차용을 했고 그리고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 기갑 여단 이 준비 태세였다. 탱크 부대가 서울로 오려고 준비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기가 막힌 게 휴가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휴가를 내고 대기하고 보고도 안 하고. 보고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체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 진행자가 폭력적으로 내 말을 자른 거. 그 불난전 얘기를 한 거는 추가 임무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필요한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갑여단이 이제 그때 당시 12.12 때는 광화문을 점령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위 사태가 이게 어디 인구 밀집 지역에 또 뭐 시민들 간에 충돌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 시청역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일단 분란이 하나가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질서 유지차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개헌군이. 네. 그러면 이기갑여단을 보면 주로 전차 장갑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갑전력이라 그래. 이걸 기갑전력이라고 그러는데 화력이 엄청나. 그래가지고 여기는 위용을 로 압도하는 네.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보병 사단보다 훨씬 그 화력이 뛰어나고 네. 기관총, 대포 뭐 이런 걸로 무장하는 데다가 요즘 전차가 또 속도가 되게 빨라요. 웬만한 자동차 속도가 나온다고. 전차가. 네. 그리고 360도 회전이 돼.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서 딱 무력으로 제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이게 달리면서 사격을 해도 기관총은 고장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위력 어떤 공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무력 시위를 하는 데고 이게 그래서 12.12 때도 되게 중요했던 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 앞에 떡 버티고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여기서 감히 누가 시위하겠냐고. 시청 앞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노상원이 체포로 끝날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비밀 지휘소가 있어 보인다는 게 합참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합참이 작전 통제를 하고 C4I라는 걸 통해서 신경과 혈관망을 장악하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없냐. 이 계획은 누가 짰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일정 정도 합참은 시스템만 제공하고 주로 외곽에서 한 것 같아요. 그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뭘까요, 그게? 그게 아까 얘기한 분란을 조성한다 이게. 그러면 그게 의원님 저기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김어준 씨가 폭로했던 그거 있잖아요, 뭐. 인민군복을 뭐 갈아입고 뭐 300, 200벌인가 맞춰가지고 그거는 북한군 소행으로 뭐 그거는 서울이나 위장하고. 도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접경 지역 같은데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단이 있거든요. 접경 지역에. 네. 그런 데서 일단은 어떤 그 습격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 그런데 미군이 실제로 동두천에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군 기지가. 거기 한미 연합사단이라고.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단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동두천에. 사단장이 미군이고 부사단장이 한국군이에요. 동두천에.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분견대가 있고 작은 소초도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런 상상력이 왜 가능한가를 기원을 따져보니까. 금정산 사건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게 1952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이 끝난다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걸 제압하려고 어떻게든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빌미가 된 게 금정산 사건인데 부산 외곽에 금정산이라고 있어. 거기에 무장공비가 나타나가지고 천막에 있던 미군 몇 명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 그랬는데 훗날 보니까 이게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을 이승만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기화로 이게 5월 24일 날 일어났다고? 근데 5월 25일 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타고 가던 버스를 덮쳐. 방첩대를 시켜. 지금 방첩사요. 그래가지고 50명을 연행해. 그중에 12명을 기소하거든. 이걸 일컬어 부산정치 파동이라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시나리오,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가 그 사건하고 놀랍도록 똑같아. 비슷해 보여. 이걸 누가 봤구나.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다 이게 선례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참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물론 이건 검증 안 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네. 근데 하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와 유사한 건 뭐냐면 북한 변수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안보를 희생시켜서 네. 조금 다른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아니 우선 그 전방 쪽에 있어야 될 파주 쪽에 있어야 될 이 기갑여단의 탱크 장갑차를 빼서 서울로 해보면 그쪽은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렇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 그렇죠. 전방 쪽에 있어야 될 탱크 부대, 기갑 부대를 왜 후방으로 빼갖고 서울로 갖고 오냐고. 여기서 그렇죠. 사실은 뭐랄까요? 탱크나 장갑차에 있는 기관총이나 포를 서울 시내에서 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밀고 내려오지 않는 한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뺄 생각까지 하면 이게 사실은 그토록 윤석열이 매번 강조했던 반국가 세력이 그렇지. 바로 본인인 거예요. 이제 외환죄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그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끊임없이 규정을 했지만 국가 변란을 꿈꿨던 건 윤석열 그렇죠. 자신이고 본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온전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거기에서 지금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상설 특검에 대해서 공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설 특검법도 있고 일반 특검법도 이미 네. 본회의 통과가 돼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냥 일반 특검을 공포해서 준비하게 되면 바로 그거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절차적인 혼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그 특검법은 공포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거부권 행사야 그 특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사법 같은 거는 지난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일관성의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도 한다. 오케이.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러면 특검법은 같은 날 공포를 했어야 되는데 되죠.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 40년 하면서 온갖 요직을 다 다닌 분이 예. 그냥 다닌 게 아니구나, 저게. 아. 진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도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실력이라면 실력이죠. 끊임없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온갖 것을 활용하면서 끝까지 재고 협상하려는 태도. 보니까 옳은 일을 꼭 해야겠다 이런 의지는 일도 없어 보여. 기본적으로 네. 그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옳은 일을 그분이 근데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자기의 기득권만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정치를 통해서 이거를 상황 변경을 위한 모종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걸 아는 거죠. 여기서 자기까지 탄핵 소추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커서 못할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인데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하는 거는 그건 너무 부담이 크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몇 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정도는 감을 잡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조절 내지는 어떤 편의를 좀 봐달라. 볼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권한대행이라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저는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했어요.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덕수 땡이야 어떤 공직자 실무자로서야 탁월하죠. 근데 정치가로서에는 완전히 빈 깡통인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혼란이 앞으로 1, 2주만 더 가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대외 신인도나 모든 문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시장이나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게 어떤 국정을 회복하는 모습이 안 보여진 상태로 한 열흘 가까이 지나간다? 그래고도 앞이 안 보인다? 전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혼란에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온 국민이 굉장히 기뻐하고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이에요.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일주일 사이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리고 그냥 일주일을 지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철저하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명색이 경제부총리까지 지내고 뭐 그 이후에 주미 한국대사와 국무총리 2번 등 뭐 안 한 게 없이 온갖 영화는 다 누렸습니다만 기본 바탕이 경제관료로 수십 년을 근무를 했고 그래서 경제 전문가라고 자칭 뭐 타칭 일컬어졌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보세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기엔 여전히 불안하고 스케줄이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간에 서로 한 사건을 놓고 경쟁하다가 뭐 일부는 넘긴 상태에서 또 수사기관 서로 압수수색 나가고 지금 그러니까 온갖 혼란은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정리를 안 해요.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공석인 자리에 지명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건지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튀고 주식시장은 지금 코스피 2,400이 깨지려고 지금 계속 곤두박질 내지는 꼬라박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는 전부 스탑돼 있고 난리인데 이른바 경제부총리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철저하게 안 해.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조금 오판하는 게 한덕수 총리까지 자르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견딜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놔둬야 돼라는 생각이 주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소리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더 지켜보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방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내란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태도가 회개하고 내란 동조에 여념이 없다. 이런 말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일주일, 2주일 더 가면 의원님께서는 국가 전망이 진짜 위험해진다. 이런 진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대외 신인도와 외교의 공백이 이렇게 쓰라린 건 줄은 몰랐다. 이 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는 거거든. 국가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공교롭게 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이 이제 임박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세계의 어떤 이제 새로운 판이 깔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시선이 굉장히 불안해져 있을 때 응답을 하질 못하고 공백을 메우질 못한다. 이러면 일단은 지금이야 모르지만은 그때쯤 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게 외교나 어떤 대외 관계에 이렇게 큰 영향이 주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말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쭉 돌아다니면서 보수 패널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땡큐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준다.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일주일이 아무 일 없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은 많아. 말은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넘지 말란다고 안 넘습니까? 그게 무슨 한덕수 총리한테 그게 뭐 유의미한 그게 되겠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계산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제가 그 한덕수 총리가 재산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날 때는 항상 은행에 직접 가서 그 잔고를 확인합니까? 잔고 확인도 하고 이제 금융 상품 뭘 투자할지 이런 거 직접 다 하는데 그 은행원의 전원에 따르면 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머리로 아니 왜냐면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머리로 이게 뭐 이율이 어떻게 되고 뭐 다 머릿속으로 해갖고 조용히 그러면 이거로 하죠. 뭐 이거를 어느 은행 고객보다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끝내는 거야. 이게 연속 탄핵의 부담감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도 야당에서 탄핵 함부로 못한다는 계산은 이미 진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직무대행에 또 직무대행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보수 언론이 난리치겠죠. 혼란을 부추긴다. 민주당이 뭐 대안 없이 총리까지 잘랐다. 얼마나 언론이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 이미. 그걸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아니 그런데 그 참 잔수입니다. 이 대국적 관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위험하다는 건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 내란은 진압됐지만 내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 간에 이게 내전이 아니고 뭡니까? 또 여야 간에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정부와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 그러니까 이건 내란 뒤에 내전이라고. 그리고 항상 혁명이 있으면 반혁명이 있는 거라고. 응원봉으로 표출이 되는 시민들의 명예혁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다음에 있는 지금 반혁명 기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사회생을 꿈꾸는 일정한 어떤 다른 계산서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외국 공관들 만나고 하면은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누굴 만나야 되나였거든. 이 사람이 내란 세력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피하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겨줬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국수본을 수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털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내란 수사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누가 피하냐고. 피하 구분이 되냐고 이게. 이게 이 자체 혼란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가 기사회생하는 토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기들 이제 절치부심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은 바로 역공이 들어옵니다. 지금 딱 그게 지금 그 일주일이었어요. 약간의 그 등만 보여봐 바로 칼 꽂아.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는 탄핵하지 않겠다라는 기자회견 할 때 저거 오판이다.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너그러워지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12월 31일 기다리지 않겠다. 한덕수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왔구만 뭐. 네, 이제 탄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법카 관용차 못 쓸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법카 못 써요. 관용차도 못 써요. 그게 사기업체 들어가는 거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탄핵돼도. 탄핵되고 사기업으로 가서 또 쓴다. 그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기업 가가지고 관용차 쓴다. 뭐 그거 아니래도 쌓아놓은 돈이 얼만데. 자기 돈은 안 써 절대. 아니 그런데 이 사태가 올 동안에 내가 좀 알고 싶은 게 이게 국정협의체도 하자고 한덕수 대행하고는 잘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동이 안 그러면은 가동이 안 됐더라도 국회의장이나 뭐 당에서 조금 한덕수하고 단판을 질 수 없었나?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투트랙 전략을 써서 위로는 압박을 하고 아래로는 협상을 해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 했던 윤우덕 의원 뭐 하고 있는 거냐. 만나야 될 거 아니냐. 한덕수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결정을 못 하도록 하는 정치력이 없냐.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답답해서 한 소리 했네 진짜. 굳이 이 사태까지 가고 그리고 아무런 지금 스케줄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른바 그 문개기 전략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뭉개면서 버티면서 계속 그 계산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결정적으로 지난 일요일 날 제1야당의 대표가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시간은 상당 기간은 벌었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탄핵 안 한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말을 뒤집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적어도 2, 3주간 버틸 시간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서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 그러면 불편부당한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그 얘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본인에 대한 내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확답이 누군가는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봐줘라 나를. 나는 빼준다. 당신은 빼줄게. 이 얘기가 나오기를 아니면 그런 언질이 어디선가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그걸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진짜 의원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각이 여삼출하고 다들 피가 마르고 지금 댓글창에도 난립니다. 지금 잠을 못 들고 있는 분들이 이 불안한 상황이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주식 이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직장인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퍼블릭 마인드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 아니 지금 아직 현직일까요? 대통령 시기난 사람은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 받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고 국회에서도 어디서 헌법재판관 무슨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까? 이것도 당연히 수순으로 밟아서 가고 그게 정상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어느 잡범만도 못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온갖 꼼수는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보낸 거 안 받아. 수령 거부해. 네. 그리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해. 그러니까요. 네? 그 계속 뭉개. 그리고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도 안 한 사람이 마치 변호인처럼 대신 무슨 기자회견을 해. 외신까지 불렀어요. 네. 근데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을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시간을 끄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주 질 나쁜 그 폭력범이나 이런 그 사범들은 이런 정도는 머리를 안 써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 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 사기범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 네.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네. 이렇게 한다고. 네. 근데 똑같이 해.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또 못지않아. 제가 보기엔 못지않아 이거 하는 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나날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빈틈을 주지 말고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그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니 물론 저는 네. 더 어려운 국면도 우리가 이겨왔기 때문에 꼭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안 되는 이유 문제점만 얘기하면 여기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던 네. 그 긴박한 밤에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켜봤자 포고령 위반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무력화하고 윤석열이 거부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았죠. 그날 밤에도. 네. 그러나 어쨌든 넘어서고 여기까지 해온 거는 참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럴 능력과 정보력이 다 우리는 갖고 있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의 문제일 그렇죠. 뿐인 것이지
이걸해서 피해를 줄이느냐. 지금은 이런 국면에서 승기는 잡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의외로 길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은 되더라도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래요. 그 국무회의는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피의자로 되기에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별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5.18, 뭐 12.12 다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처벌받은 국무위원은 없거든. 그 전에 유신도 그렇고 5.16도 그렇고 어떤 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무회의는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거 한덕수 대행이 자기 보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내란이지. 그런 어떤 지금까지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건 뭔가 그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걸 뭘 잰다 어쩐다 이렇게 되면은 참 나는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이미 본인한테는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 일을 좀 따박따박 해라. 그리고 권한대행에 걸맞는 권한대행의 형식적 역할을 해라. 그게 아니라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오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경고음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 한덕수 총리도 이미 계산을 끝내놨습니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진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민주당이. 예. 아니 뭐 야당이. 모두가 다 부담이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예.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정답인데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 또. 예. 근데 공포는 안 한 거지. 공포해야 된. 공포 안 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만 하고. 헌재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수사기관 간의 어떤 그 정리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일부는 행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양국관리법 말고 왜 국회법하고 국회증언법 있잖아요. 네, 증언법.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사기업체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거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재벌들이 펄펄 뛰었거든.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확정되면 안 된다고 펄펄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거부한 거 보니까 야 역시 또 대형 로펌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미리 좀 대변한 거 아닌가라는 그때 내가 이거 막았잖아. 그러니까. 기업 정보 유출 내가 막았으니까 당신들 프리미엄 더 줘서 나를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좀 진짜 좀 설득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 상황은 진짜 곤란하다. 이건 그렇죠. 누가 봐도 곤란한 상황이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는 틀림없는데 바꿔야죠. 뭐.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도 해요. 그 당일 국무회의 때 최상목 총리는 부총리는 진짜 반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상목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추가로 저는 선관위 그 과장급 실무자들 30명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두 건 씌워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랑 그다음에 제2 기갑 여단 출동 대기하고 그 담당자가 휴가 내고 암약하고 있다가 판교에서 여차하면 끌고 올라오려고 했었다. 이거는 시위 나온 시민들을 향해서 분명히 발포 명령을 내렸을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80년 5월 광주 때처럼 그때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걸 찾느라고 또 역사가 몇십 년을 또 수고해야 되는 상황에 이미 부대 일지가 다 없어졌어요. 네? 부대 일지가. 누가 없애요? 누가? 그거 증거인멸인데. 첫 주에 그랬어요. 그러고 군사 경찰이 와서 자료 다 수거해다 갔다고. 우리가 그 광주의 진상 규명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 공수부대가 광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부대 일지만 없어. 그때 상황 일지만 없어서 이 지휘 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거거든.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 네. 지금 똑같은 일이 45년 만에 재현이 됐다.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빠르게 증거인멸을 할 때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김선호도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란이다 쿠데타다 했을 때는 왜 그 저 수도경비 사령관 했던 장태환이나 육군 헌병감 했던 김진기 이 사람들이 다 비육사예요. 우리가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에서 그렇죠. 그 보면. 기백이 넘치는 장군들 그리고 단호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런 장군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번에 이렇게 군의 명예가 실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그러면은 이게 소극적인 가담이건 단순 가담이건 간에 공범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군 안에. 그럼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래. 그리고 국방일보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12월 13일자? 예. 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경향 TV에서. 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뭐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군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기 치울 수 있는 건 다 치웠습니다. 벌써. 그러면 왜 사령관들 양심 선언했냐? 불리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 사령. 그것도 거짓말로 한 거야. 문상호 사령관이 노상원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죠?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겁니다. 잘이요, 잘. 그러니까 이게 부하들하고 입을 맞춘 거라고. 그래놓고 그대로만 답변하기로 이미 대령급까지 입을 다 맞춰놨어. 거기서 소령급, 중령급까지도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까지는 건데. 국방위에서 말한 것만 말해라. 예.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만 없을걸? 예컨대 뭐 상황일지 그때 전화가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고 전자 시스템으로 무슨 지시가 내려왔고 그거 찾을 수 있을까? 그거 포렌식 하면 다 안 나와요? 참,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사 경찰이 와서 수거해 갔다는 제보도 녹취록으로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군사 경찰이 또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란죄를. 그러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군사 경찰을 또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오박난장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일단은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예요. 사실상 이런 거 정리하는 거고 네. 특검이 급한 이유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면 특검이 아니면 그걸 뭐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 난리를 치는데 대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난 저기 이번 사태 군인다운 군인 한 놈도 못 봤어. 단 한 놈도. 박정훈 대령. 아니 이번 사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거.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영관급 장관급 통틀어. 그리고 이제 와서 저는 반대했습니다요. 그런데 걔들은 실행한 애들이 아니라 뭐 법률 조언하는 그룹에서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얘기했던 건데 그거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쳤다고. 실병을 기동하는 이 지휘 라인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변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합하면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지금 나와야 될 때가 국정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박안수 계엄사령 누구죠? 누가 얘기했지? 하도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선관위로 검찰이 올 거다. 검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는 방첩사령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인영 맞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국정원도 일부 파트에는 있을 거다. 가담자들이. 아니, 그래서 그거를 물 아래. 자 보라고.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대검에서 대책회의 열렸지. 네. 그 내용 우리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의가 무슨 회의였을까? 뭘 위한 회의였는지. 네. 그때는 계엄 해제되기 전에 열린 회의예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누군가 지침을 줬을 수도 있어요. 검사들에게.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유심히 보는 게 계속 검찰이 움직이는 배후에는 여인영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형이 뭐 그때 강력계 형사 10명을 파견받아서 네. 체포조를 오냐 전부 여인형 진술이에요. 예. 그걸로 지금 검찰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다른데 유심히 보면 뭐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은 여인형은 정말 열심히 계엄에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무릎 꿇고 반대했대.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반대했대. 군이 따를지도 의문이라 그랬대. 이 기사만 보면은 여인형은 어쩔 수 없이 가담은 했으나 이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군인이야.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한 거죠. 요 기사를 누가 언론에 뿌려줬을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검찰이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 막 뿌려줘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여인형을 은근히 이렇게 세탁을 해줘. 물타기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진술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서 그리고 내란 수계 수사는 거의 안 해. 그러면 특검이 검찰 수사해야겠다. 그죠? 아니 근데 김용남 의원님 특검 가셔가지고 수사해야겠다 검찰. 네? 대검에서 사실은 그게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 다 퇴근한 이후에 그렇죠. 계엄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언제 그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느냐 네. 그걸 확인해 봐야죠. 아니 경찰대책회의는 다 수사하는데 왜 검찰대책회의 수사 안 합니까? 거기에다가 원래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더만 원래 계엄이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10시였다. 근데 근데 늦어져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네. 그게 의원님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 H아워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11시라는 게 너무 이상해 보인다. 그 얘기는 맞아요. 여기서 한 거지. 했어요. 그래서 D-Day, H아워 요 스펙트럼이 이상해 보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원래 10시였던 거고 그러면 10시 23분 대통령 담화가 해석이 되지. 그게 저기 실제보다 한 15분, 20분 늦게 발표한 거예요. 담화가. 그러면 더 땡겨졌어야 되고 10시가 H아워였던 거지. 그 시간에 이미 저기 계엄 선포가 되고 점령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왜 특전사가 7시에 병력을 대기시켰느냐. 그리고 8시경에 재촉이 내려왔느냐. 원래는 10시경을 예상했던 거지. 그러면은 대통령 담화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출격이야. 들어가는 이게 명확해지거든 H아워가. 그런데 이게 1시간 늦춰지면서 대통령 담화가 한 20분 늦게 했는데도 너무 빨리 한 게 돼 버렸고. 왜냐하면 H아워가 11시로 쭉 늘어졌으니까. 이 공백이 30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아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천만 보기엔 다행이에요. 이상한 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은 그룹에서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소집 그리고 국무회의의 필수적인 최소 참가 인원 같은 거를 계산에 안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잡아놓은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국무회의의 소집 변수를 전혀 계산을 안 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1시간 차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게 내가 왜 작전 개시 시점 H아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가 예령이 내려져 있었거든. 7시에.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빨라지는 건 이해가 가도 늦어지는 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기밀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진다고. 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단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나 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인도 많이 이제 간과했던 것 같지만은 우선은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늦어지니까 막 그 노상원이가 굉장히 막 안달이 났었다는 거 아니야. 김용현하고 작전 취소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지들끼리 온선이 벌어진 거야 이제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때마침 눈발일까지 날렸네. 그러니까. 진눈깨비가. 그래서 사실은 헬기가 늦게 뜨고. 그래서 결국엔 도착도 늦어지고, 그렇지. 뭐 이런 등등의 그래서 이슈가 통상적으로 있을까? 이런 류의 국가적인 거사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계획도 많이 만들어보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원래.
수없이 굴려보는 거거든. 시뮬레이션을. 이게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성공을 확신해서 야 탱크로 몰고 가고 특수부대가 가는데 어떻게 실패하냐? 이게 오만한 거야. 이게 오만한 놈들이야 이게. 아니, 기사에 났지만 그 생각대로 계엄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국회에서의 해제 요구가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이 김용희 의원한테 국회 병력 얼마 보냈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희 의원이 500명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 봐 내가 1000명 보내라 그랬지. 그래서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그거 기사 보면서 이 군대도 진짜. 군 면제받아 갖고 총 한 발 안 쏴본 자가 뭘 안다고 무슨 그러니까. 진짜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500명 1000명 뭘 안다고 거기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있어. 예, 있어요. 거기에 그 저기 12월 그 10일자쯤 되는 데다가 내가 칼럼에 이게 왜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분석을 해놨다고. 그 시간 요인, 기상 요인, 지휘 체계 문제 해가지고 분석을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그 병력 문제, 시간 문제 이러는데 그 이틀 후에 대통령 윤석열이 담화하는데 내가 칼럼에 쓴 얘기를 왕창 집어넣은 다음에 봐라 이렇게 실패한 거는 의도된 실패다. 그래서 주말에 했으면 성공했을 거다. 그건 내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또 그렇게 써먹더라고. 그것도 봤나보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떨 뻔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캄보디아 옛날에 지식인들 전부 학살하고 막 이랬었던 그때로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건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천년만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가장 큰 페이는 대한민국 시민이 강하다는 사실을 놓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민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고 있지만 빨리빨리 넘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똑바로 잘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컨대 뭐 역공을 하거나 그 여지가 생겨서 판이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럼요. 예, 진짜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 B1 벙커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러다 한국 정치가 페루같이 될 것 같아. 완전히 무너진 나라. 아니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루 국민들이랑 달라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응원봉이 있잖아요. 우리는 페루는 응원봉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응원봉이 있어요. 기관총에 맞서는 응원봉. 10대부터 다 가지고 있어. 웬만한 10대는 응원봉은 다 있어요. 집집마다. 예. 응원봉이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